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결국 미얀마가 가장 의존하고 있었던 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부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순간이 됐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아시아 특별 정상회의. 이곳에는 총 10개의 아세안 회원국, 미얀마를 포함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정상 및 외교 장관들이 참석했고 놀라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 민 아웅 훌라잉은 사실 이 자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상들과 물밑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윕 짠오차 태국 총리를 집중 공략했고,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프라윕 태국 총리의 이해를 구하는 서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5,500만 미얀마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태국과 성공적인 외교를 통해 태국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부의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총 5가지. 첫 번째,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두 번째, 미얀마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세 번째, 아시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네 번째, 인도적 지원 제공. 다섯 번째,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모두 미얀마 군부에는 치명적인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미얀마 시위대를 무력 진압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인데, 현재 수많은 미얀마 공무원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버티다가는 국가행정 자체가 마비돼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합의문 5가지 조항 중 미얀마 군부의 가장 치명적인 내용은 바로 아세안 사무총장이 미얀마 사태를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미 아세안 사무총장과 만나 물밑 외교 작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계산해 실행에 옮긴 것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외교 수준인데요. 현 아세안 사무총장은 림족 호이로 브루나이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경제학 학사를 마친 그는 브루나이에서 교육부 강사, 교장, 차관실 교육부 국장을 거쳐 2018년부터 아세안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림족 호이는 한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키우는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인물로,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수도 없이 강조할 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림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얀마 사태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한국의 뜻이 곧 아세안 사무총장의 뜻이고,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 사무총장의 미얀마 내 사태 개입을 허용한 만큼 한국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 중재안을 실행할지 여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문 발표 당일에 미얀마에선 시위대가 진압군의 총탄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는 아세안 출범 후 54년간 지켜져온 회원국 내정 불간섭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도 이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NUG는 이번 합의사항이 우리들이 촉구해 오던 것이다. 고무적인 소식들을 환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세안 정상회담 합의 당일 미얀마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일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중부 만달레이 지역의 찬미 야타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군경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검문에 나서자 한 청년이 군경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 도로에서 타이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군경은 사격을 가해 현장에서 청년을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그를 차량에 옮겨 싣고 사라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총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경찰은 그를 마구 때렸다. 그를 옮긴 뒤에
뒤에는 청년이 도로 위에 흘린 피를 씻어냈다 라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나우 훌라잉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시아 정상들과 악수를 하며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순간에도 미얀마 군부는 무자비한 폭행을 강행했습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영국에서 공연 미술을 전공하고 미얀마로 돌아온 여성 킨예인 뚜는 반군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무자비한 폭행과 심지어 성고문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제대로 걷거나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또 한번 미얀마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군용물자의 수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전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미얀마 시위대에 자금을 지원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최대 소수민족인 카친족 반군이 군부 쿠데타 이후 공세에 나서 정부군 기지 최소 10곳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소식통을 인용해 카친 독립군 키아가 쿠데타 이후 지난달 초부터 북부 카친주에 파칸, 모가옹, 웨이모, 푸타오, 타나이 지역은 물론 샨주에서도 군 기지와 경찰 주둔지를 급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친주의 주도 미치나이의 한 소식통은 키아가 소규모를 포함해 10곳가량의 군기지를 급습해 점령했다. 이 중 일부는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기지들은 불을 질러 현재 아무도 주둔하지 않고 있다 말했습니다. 키아 측에 따르면 미얀마군 공격은 중국 국경 인근 모마욱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일로붐 기지를 재탈환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실제로 키아 8구 여단이 장악한 이 기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미얀마 군부는 여러 차례 공습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키아의 힘이 나날이 막강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무기 수출을 끊어 미얀마 군부의 상대적 파워가 약해지고 있고, 또한 제한 미얀마인들이 한국에서 미얀마로 돈을 보내고 한국의 수많은 단체들도 미얀마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면서 시위대와 반군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에서 박일선 작가는 미얀마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얀마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원래 평화롭게 행복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공주, 인천, 서울에서도 미얀마를 위해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전의 수익금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달할 것이다. 미얀마는 한국전쟁 당시 5만 달러어치의 쌀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지금도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크고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다. 미얀마가 보내준 사랑에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다 라고 말이죠. 지금도 미얀마인들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리아 재주 띵바데, 코리아 재주 띵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일본이 지배당하고 있다. 당장 수년 내에 엄청난 외교 문제로 발전할 듯. 일본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기지 주변에서 상당한 면적이 외국으로 팔려 나갔으며 그것이 중국 명의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만 도마에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경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 근처의 명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중국과 한국 등에서 약 80여 건의 거래를 통해서 군기지 땅 근처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콩의 SEMP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도쿄는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가 위치한 일본의 부지를 중국과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집해오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당황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동산 매집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2013년 나가사키현에 있는 대마도에 위치한 군기지 땅을 상당히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여당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한 바 있습니다. 4년 뒤 2017년에는 한국은 대마도 땅을 좀 더 사들였고 이는 극우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스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일본 위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진정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마도에서 각종 렌트 사업을 비롯해 여행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용인 것이고 군기지 주변을 구입한 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기지 주변 토지를 일본에서 매입했으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업용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마도는 옛부터 한국의 땅이므로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한일 관계는 미국도 개입이 깊이 되어 있고 중국과는 결이 다르므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 등은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안을 거론하며 경계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믿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밤낮 한국만 경계하다가 정작 중국의 본진을 빼앗긴 셈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 터진 국제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될까봐 초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에서 땅을 사들인 다음에 법을 활용해서 엄청난 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역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가 펼쳐지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시점에 호주인들이 즐겨 찾던 퀸즐랜드의 원시섬인 캐스윅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섬은 중국의 차이나 블룸이라는 개발업체가 구입했고 해당 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업체는 갑자기 호주와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호주 섬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인 출입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이곳의 해변을 즐겨 찾았으며 원시섬인 이곳은 신비감이 감돌아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개발회사 차이나 블룸은 해변 곳곳에 이 해변을 지나다니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호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 중국 개발업체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렸으며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하도록 활주로에 대한 이용도 금지시켜 사실상 이 섬에서 현지인이 퇴출되게 생겼습니다. 분명 땅은 호주 땅인데 중국 회사가 점거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해변을 갖춘 멋진 이 섬이 중국인 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에게만 섬을 오픈하고 중국 관광객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섬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토지를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외국의 사유재산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현지인들을 내쫓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등 현재 중국과 최악 외교관계에 직면한 호주 당국에서는 1:1로 제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당국에서는 호주 정부가 1:1로 협정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1:1로 사업을 언제든지 정부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에 광범위한 투자를 해왔으며 특히 앞서 거론된 부동산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 당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기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언제든지 모든 기업을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리스크가 됩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나서 엔트그룹 상장이 좌절되는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일본 내의 중국 기업 부지를 얼마든지 당국이 개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본 군기지에 대거로 포진한 중국 기업 부지를 통해서 중국은 일본 자위대를 항상 감시할 수 있으며 때론 일본에 주둔한 미군까지 동시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는데요. 한 중국 기업은 이미 2016년 당시 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 남부의 2.4헥타르 면적의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시의회가 이를 거절했는데 자칫 중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 토지를 그대로 내줄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센카쿠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매입은 일본의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이 대규모로 사들이는 토지들이 일본인이 출입 불가능한 영토로 탈바꿈하여 중국의 외교적 알박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군기지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중국의 영토 매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장소 역시 언젠가는 일본인들이 자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호주와 중국 외교 갈등에서 그러한 사례가 등장했으므로 얼마든지 중국발 정치 리스크가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웃어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최서단에 위치한 경렬 비열도가 하마터면 중국에 단돈 20억 원에 팔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해상의 중국 불법 조업의 50% 정도가 경렬 비열도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경렬 비열도가 중국인 손에 들어갔다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섬에는 불법 어선들이 들끓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며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가 경렬 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는 다행히 한국 당국은 경렬 비열도에 저반시설 설치 등 전략적인 중요도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관련한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중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호주도 중국의 자본이 침탈하여 다방면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좀 더 많은 중국인들이 토지와 건물들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부동산 취득이 늘어가면서 안 그래도 치솟는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국의 큰 면적을 소유하는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늘면 나중에 해당 지역의 중국 관광객을 제외한 한국인들이 사실상 소외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침투를 해서 해당 지역을 카지노화했으며 현재 거주했던 상인들도 중국인들이 와봤자 중국 상점만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거나 현지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신문은 한국과 1대1로를 추진한다며 한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이 부장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중국 공산당 소속 관영신문 등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가 깊어졌으며 한국에도 1대1로가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사드 보복을 했으며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중국은 언제든지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 자본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중국과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기에 매우 까다로운 외교관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만 일본과 호주에서 생기는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국내에서도 중국 자본이 사들이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할 만한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비열한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뻔했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와 미테그를 직접 압박했었고 그 결과 미테구청에서는 베를린 중심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로비와 공작, 왜곡된 정보 전달 등으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을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전향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고 또 산케이 신문은 전쟁이 벌어진 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난하고 여성의 인권을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위안부상 설치를 계속해온 한국 측의 수법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뱉어냈죠. 하지만 철거 위기에 몰렸던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교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철거 명령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요구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각계의 반발이 확산됐고 엄청난 철거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창피함을 모르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독일의 극우 성향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하루빨리 철거 명령 보류를 취소시키고 일본 스스로가 만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를 잠재우려고 했죠. 그런데 독일 현재 시간 1일 일본의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자축하던 외교전의 승리가 최악의 외교전 대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본 스스로 역사인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철거시키려 했던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쭉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베를린시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던 이 소녀상은 미테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미테구 의회는 현지 시간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졌었는데요.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범국인 일본에 의해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독일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다르다고 외치며 독일 베를린은 일본의 도쿄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를 둘러싼 베를린 모델에서는 일본의 로비와 공작,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 독일식 지역 중심 정치 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베를린 시민사회가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회의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정치 과정에 끼어드는 외부 요소인 로비와 외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시뿐만 아니라 소녀상의 관할 지역인 미테구청에도 로비 활동을 해 소녀상 철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크게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녀상 설치 허가 및 철거 문제가 어디까지나 지역 정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가 아닌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녀상을 지키는 베를린 모델에서는 정당의 하부 지역 단위에서 상부 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손타쿠 문화가 있는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때문에 지금 일본은 자신과는 다른 독일의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의 슈테판 폰 다셀 청장은 녹색당 소속인데 같은 녹색당 소속 구의원들은 미테구 의회의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사회에 반발이 일어나자 일찌감치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같은 당 구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 다셀 청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죠. 또한 사회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회민주당이 연정의 주축인 베를린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언론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시 사회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는 다셀 청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녀상과 비문의 설치 허가에 대한 철회를 명령한 미테구청의 결정을 명백히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입장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테구의 사회민주당 지부는 철거 명령에 반대했죠. 게다가 설치 기한 존중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수직적이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지역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돕는 독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조명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일본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독일 사회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죠. 결국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의 긁어부스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달 7일에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항의에도 이제는 소녀상을 영원히 지키겠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까지 시작된 겁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전하며,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회에 참여하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틸로 우루이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설명했죠. 게다가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지역 사회에서 사이다를 마신 듯 소시원하고 통쾌한 소식이 들리자 반대로 일본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소녀상 영구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패배를 스스로 만든 꼴이 돼버리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창피함을 모르는 일본은 여전히 평화의 소녀상을 정쟁의 영역으로 왜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일본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얼마나 치졸하고 몰상식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이 숨기려 하는 과거의 만행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전 세계에 더욱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며 치졸한 짓을 하는 일본 스스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 이러한 영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를 포함한 극우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보편성이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전 세계의 진정한 리더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